여기서는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집을 버리고 떠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진과 함께 25년 벌어질 대재앙 루머가 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전염병까지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죠. 과연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길래 떠나오려는 걸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려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에 살고 있는 타쿠미입니다. 저는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깨고 있었어요. 부엌에서는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일본과 한국 사이의 긴장감에 대한 이야기가 들리긴 했지만 신경 쓰지 않고 있었죠. 이런 뉴스는 항상 비슷했으니까요. 몇 년 동안 뉴스와 인터넷 게시판에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만 듣고 있었어요. 그저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의 배경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타쿠미, 도시락 잊지 마. 어머니 사야카가 부르고 있었어요. 제가 충분히 스스로 챙길 수 있는데도 어머니는 항상 확인하고 계셨죠. 아버지 히로시는 테이블에 앉아 태블릿으로 뉴스를 읽고 계셨어요. 아버지는 저처럼 매우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분이셨죠. 우리 둘 다 행동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하루 종일 맑을 거래.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마저 먹고 있었어요. 제 삶은 편안하고 예측 가능했습니다. 매일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알고 있었죠. 저는 이런 방식을 좋아하고 있었어요. 사무실에서는 조용히 책상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커피잔이 컴퓨터 옆에 놓여 있었고 보고서를 타이핑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정상적이었죠. 그런데 작은 흔들림을 느꼈어요. 커피잔 속의 커피가 일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흔들렸어요. 부드럽게가 아니라 격렬하게요. 지진이다. 누군가 외치고 있었어요. 사무실 곳곳에서 휴대폰 비상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이건 작은 진동이 아니었죠. 책상에서 물건들이 떨어지고 액자가 바닥에 부딪혀 깨지고 있었습니다.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었어요. 몇 년 전 우리 가족에게 큰 상처를 안겨준 끔찍한 동일본 대지진이 떠올랐죠. 그때의 두려움, 그 상실감이 생각나고 있었어요. 다시는 안 돼. 제발 다시는 안 돼. 이후 며칠 동안 흔들림은 멈추지 않고 있었어요. 여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죠. 우리 아파트 건물 벽에는 작은 균열이 생겨 있었어요. 매일 밤 다음 진동이 올까봐 불안해하며 잠들기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TV에서는 미사코 할머니가 사시는 미야기현의 끔찍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무너진 건물들, 갈라진 도로들, 쓰나미 파도에 휩쓸려간 동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가족 회의를 소집하셨어요. 아버지 얼굴은 진지해 보였고 제가 본 것 중 가장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일본에 머물 수 없어. 전문가들은 이 지진이 몇 달, 어쩌면 몇 년 동안 계속될 수 있다고 해. 너무 위험해. 속이 꽉 조여오는 느낌이었어요. 일본을 떠난다고요? 제 고향을요? 우리가 어디로 간다는 거죠? 가까운 한국이 가장 논리적인 선택이야. 아버지가 계속 말씀하고 계셨어요. 문화가 비슷하고 경제도 좋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지진이 없다는 거지. 한국이라고요? 모든 뉴스 기사를 통해 불신하게 된 그 나라요? 일본 사람들이 환영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그곳이요? 미국은 어떨까요? 아니면 유럽이라도? 어머니가 이해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곳들은 너무 멀어, 타쿠미. 생활비도 훨씬 비싸고 언어도 배우기가 훨씬 어려울 거야. 그날 밤 가장 중요한 소지품들을 꾸리는 것을 도와드리고 있었어요. 제 방에서 미사코 할머니의 사진을 발견했죠. 할머니의 미소는 마치 제게 이 큰 변화의 준비가 되었는지 묻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전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또 다른 여진이 우리 집을 흔들고 불빛이 깜빡이는 동안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지구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해버렸으니까요. 내일이면 제가 알던 유일한 고향을 떠나게 될 거예요. 부정적인 이야기만 들어온 나라로 가게 될 거고요. 두렵고 화가 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길을 잃은 기분이 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이 너무 좁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창문을 통해 일본이 구름 아래로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죠. 제 고향이 점점 작아지더니 이제는 아예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한국은 어떤 곳일까? 우리가 일본어로 말하는 걸 들으면 사람들이 불친절하게 굴까? 우릴 쳐다보거나 안 좋은 말을 할까? 인터넷에서 한국인들이 일본 사람들을 싫어한다는 부정적인 댓글을 많이 읽었거든요. 비행기가 착륙하는 순간에도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돌고 있었어요. 거의 다 왔네. 어머니가 말씀하고 계셨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 공항은 엄청 크고 붐비고 있었어요. 외국어로 된 안내판들이 곳곳에 걸려 있었죠. 입국 심사대에 도착했을 때 문제가 생길까봐 긴장하고 있었어요. 심사관이 제 여권을 보고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녀가 완벽한 일본어로 말했어요.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건 정말 놀라웠어요. 공손함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이 들고 있었어요. 아마 그냥 일이니까 그러는 거겠지. 진짜 한국의 모습은 곧 드러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처음 며칠 동안은 모든 게 낯설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지하철 시스템이 도쿄와 비슷해 보이는데도 헷갈리고 있었죠. 음식은 익숙하지 않은 양념 때문에 혀가 얼얼했고요. 언어는 어떤 면에서는 익숙하게 들리지만 완전히 다르게 들리고 있었어요. 밤에는 임시 아파트에서 잠 못 이루고 누워서 휴대폰으로 일본 뉴스를 보며 고향과 연결된 느낌을 찾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한국에 기회를 주지 않고 있어. 어느 날 저녁 식사 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제대로 알아보기도 전에 이미 싫어하기로 결정해버렸구나. 아버지 말씀이 맞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걸 인정하는 건 마치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한국어 수업에 등록시키셨을 때도 가기 싫었죠. 교실에 앉아 팔짱을 끼고 거의 참여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다 마사루라는 또 다른 일본 학생을 만났어요. 그는 한국에 온 지 6개월이 되었대요. 쉬는 시간에 그가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내 기분이 어떤지 정확히 알아. 처음 여기 왔을 때 나도 모든 걸 싫어했어. 한국인들이 날 적처럼 대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지. 그랬어. 내 자신도 모르게 호기심이 생기고 있었어요. 몇몇 사람들은 차가웠지, 물론. 하지만 대부분은 친절하거나 그냥 보통이었어. 이제 한국인 친구들도 있고 한국인 여자친구도 있어. 여자친구 가족들은 나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곤 해.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뭐가 바뀐 거야? 내가 바뀌었지. 마사루가 간단히 대답했어요. 싫어할 것들을 찾는 대신에 실제로 내 앞에 있는 것들을 보기 시작했어. 한국과 일본은 어려운 역사가 있지, 맞아. 하지만 여기 사람들은 너를 그저 사람으로만 봐. 과거의 어떤 상징으로 보진 않아. 그의 말이 생각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날 밤 휴대폰으로 자막이 있는 한국 예능 프로그램을 켰죠. 처음엔 팔짱을 끼고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곧 재미있는 부분에서 웃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몇몇 농담들은 일본에서 우리가 하는 것과 비슷했어요. 다음 날 처음으로 한국어로 음식을 주문해 보았어요. 단어를 헷갈려서 창피했지만 식당 직원이 도와주고 있었어요. 제가 일본인이라는 걸 신경 쓰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서울거리 건물들은 높았고 간판 색깔은 일본과 달랐죠. 사람들은 도쿄에서처럼 서둘러 지나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약간 달랐어요. 잠시 동안 뭔가 새로운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마사루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아마도 한국에 대한 내 생각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 한국을 볼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몇 가지 한국어를 연습해 보았어요.
말들이 낯설게 느껴지고 있었지만 전보다는 불가능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들으셨을 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살짝 미소 짓고 계셨어요. 아직 한국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여전히 일본이 너무나 그리웠고요. 이곳이 비록 고향처럼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제가 속할 수 있는 곳으로 언젠가 느껴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었습니다. 2주 동안 찾아보다가 드디어 서울에 있는 일본 식당 아르바이트를 구했어요. 제가 일본인이라 음식을 진짜 일본 방식으로 낼 수 있어서 매니저가 저를 뽑았죠. 첫날 식당 유니폼을 입고 자신감 있게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식당은 일본에 있는 식당들과 비슷해 보였죠. 미소국과 구운 생선 냄새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어요. 잠시 동안 마치 도쿄로 돌아간 것처럼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이 오기 시작하자 그들의 시선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동료들과 일본어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돌아보는 걸 알아차렸죠. 몇몇은 서로 속삭이고 있었어요. 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 일본인이라서 싫어하는 걸까? 어느 날 저녁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해 주문을 잘못 받았을 때 휴게실에 숨어 있었어요. 부끄러움에 얼굴이 화끈거리고 있었죠. 일본으로 사라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준호라는 한국인 동료가 휴게실로 들어왔어요. 제가 실수를 해서 화가 났을 거라고 생각했죠. 첫 달이 항상 제일 힘들어. 내가 중국에서 일할 때는 몇 주 동안 음식 주문조차 제대로 못했어. 이건 정말 놀라웠어요. 그도 해외에서 살았다는 걸 몰랐거든요. 다음 몇 주 동안 준호는 제 한국어 공부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손님들에게 어떻게 제대로 말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었죠. 저를 혼란스럽게 하는 한국 풍습도 설명해 주고 있었어요. 손님들이 일본에 대해 물어볼 때 그는 제 대답을 번역해 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퇴근 후 준호가 일요일에 친구들과 농구하러 가자고 초대했어요. 거절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한국에 진짜 기회를 주라는 조언이 생각나서 가기로 했습니다. 농구장은 높은 아파트 건물들로 둘러싸인 작은 공원에 있었어요. 우리가 도착했을 때 이미 5명의 한국인 남자들이 농구를 하고 있었죠. 준호가 저를 소개하는 동안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그들이 일본인을 팀에 넣고 싶어 할까요? 준호가 너 포인트 가드 잘한다고 하더라. 민수라는 남자가 천천히 한국어로 말했어요. 패스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거든. 경기 중에는 제가 한국에 있는 일본인이라는 걸 잊고 있었어요. 공과 콘크리트 위에서 나는 운동화 소리, 경기의 리듬에 집중하고 있었죠. 농구는 어디서나 똑같았어요. 제가 좋은 패스를 했을 때 민수가 하이파이브를 해줬고 동원이라는 친구는 일본 친구들이 그랬을 것처럼 제 어깨를 토닥여주고 있었습니다. 경기 후 우리는 벤치에 앉아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근육은 아팠지만 기분이 좋았죠. 민수는 기술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일본 기술회사에 대해 질문하고 있었어요. 동원이는 일본 음식을 좋아해서 제가 일하는 식당이 진짜 일본 맛인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늘고 있네. 집으로 걸어가면서 준호가 말했어요. 그리고 아무도 내가 완벽하지 않다고 신경 안 써. 그냥 좋은 친구가 한 명 더 생겨서 다들 기뻐하고 있어. 한국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걱정으로 가슴이 답답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마사루에게 전화해서 조언에 감사했죠. 두려워하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있는 걸 보라는 그의 말뜻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 건 아니었어요. 식당에서 노인이 제 일본어 억양을 듣고는 제가 그의 테이블을 서빙하는 걸 거부했죠. 또 다른 때는 지하철에서 대학생들이 일본인에 대한 농담을 하는 걸 들었어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예전의 두려움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때 이런 순간들에 대해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젓가락을 멈추고 주의 깊게 듣고 계셨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든 친절함과 불친절함을 모두 찾을 수 있단다.
일본에서도 외국인들을 환영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니. 몇 가지 나쁜 순간들이 모든 좋은 순간들을 지워버리게 하지 말거라. 아버지 말씀이 이해가 됐어요. 준호, 민수, 그리고 다른 세 친구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죠. 저에게 미소 지으며 일본어로 말을 걸어주려고 노력하는 식당 손님들도 떠올렸어요. 어려운 단어를 도와주기 위해 수업 후에 남아있는 한국어 선생님도 생각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일요일 농구 시간에 도쿄 학교팀에서 썼던 플레이를 새 친구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들은 빠르게 습득했고 우리는 그 전술로 경기에 이겼습니다. 우리가 승리를 축하하는 동안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더 이상 한국에서 그저 살아남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작은 방식으로 이곳에서 살아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이사 온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우리 아파트에는 이제 일본 물건들 사이에 한국 물건이 섞여 있었죠. 기본적인 한국어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친구들과 대화하기에 충분한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심각한 표정으로 집에 돌아오셨어요. 전에 본 적 없는 모습으로 어깨가 처진 채 부엌 테이블에 앉으셨죠. 어머니는 요리하시던 것을 멈추고 아버지 옆에 앉으셨습니다. 회사에서 인원을 줄이고 있어. 내가 신입이라 월급이 30% 줄어들 거야. 어머니도 일본 회사에서 하시던 원격 근무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되셨어요. 제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국제세금 규정 같은 거였죠. 하지만 어머니 얼굴에 있는 걱정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돈이 우리 집의 주요 화제가 되어버렸어요. 더 저렴한 음식을 사기 시작했고 더워지고 있는데도 에어컨을 끄고 지냈죠. 매일 밤 부모님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특히 더웠던 어느 날 저녁 식사 중에 제가 화를 내고 말았어요. 우리는 절대 한국에 오지 말았어야 했어요. 일본에서는 모든 게 더 좋았는데. 그 말이 입에서 나오자마자 부끄러움이 밀려오고 있었어요. 우리 문제를 한국 탓으로 돌릴 수는 없었죠. 일본을 떠나게 한 건 지진이었지 한국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친절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아파트는 너무 덥고 생각은 가라앉지 않고 있었죠. 저는 밖으로 나가 근처 편의점으로 갔어요. 가게에는 야간 근무를 하는 한국인 할머니 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할머니는 전에도 제가 여러 번 들어오는 걸 보셨죠. 할머니는 제가 진열대를 보면서도 사실 아무것도 보지 않고 있는 걸 주의 깊게 살펴보고 계셨습니다. 고민이 있어 보이네.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지금 우리 삶의 잘못된 모든 것을 설명할 만큼 제 한국어 실력을 믿을 수 없었거든요. 할머니는 컵라면을 꺼내 기계에서 뜨거운 물을 붓고 계셨죠. 내가 살게. 누구나 가끔 힘든 밤을 보내는 법이지. 할머니가 위로하듯 말씀해 주셨어요. 낯선 사람의 이런 작은 친절에 참고 있던 눈물이 따갑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집으로 걸어가면서 한국에서 받았던 많은 작은 친절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매주 일요일마다 저를 환영해주는 농구 친구들. 저를 바보처럼 느끼게 하지 않으면서 인내심 있게 제 한국어를 고쳐주는 준호. 제가 그리워할 거라는 걸 알고 수업에 일본 과자를 가져오는 언어 선생님. 다음 날 아침 결심을 했어요. 일본 식당에서만 일하는 대신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볼 거예요. 준호의 도움으로 일본어와 한국어를 모두 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한 관광회사에 지원했죠. 제 한국어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매일 향상되고 있었습니다. 면접은 무서웠어요. 매니저에게 질문을 반복해달라고 부탁해야 했죠. 하지만 그녀가 일본 문화와 도쿄의 유명한 장소에 대해 물었을 때 자신 있게 말했어요. 두 나라에서 살았던 제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특별한 관점을 가지고 있네요. 일본과 한국 관점을 모두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 문화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주일 후 일자리를 얻었어요. 식당보다 급여가 더 좋았고 안정적인 시간을 제공했죠. 가이드로서 첫날
일본인 관광객 그룹을 한국 궁궐로 안내했어요. 한국 역사를 일본어로 설명하면서 가이드북에는 없는 여기서 살면서 배운 작은 세부 사항들을 추가했죠. 관광객들이 많은 질문을 했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와보니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대학에서 시간제 교수직을 제안받으셨던 거예요. 국제 학생들에게 공학을 가르치실 거라고 했습니다. 축하하기 위해 어머니는 일본과 한국 요리를 섞은 특별한 저녁을 준비하셨어요. 미소국도 있고 김치도 있었죠. 일본 밥도 있고 한국식 구운 고기도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 고향은 더 이상 일본만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한국도 아니었고요. 고향은 두 곳을 모두 합친 새로운 무언가가 되어가고 있었죠. 고향은 당신이 어디에 있든 당신을 아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진이 우리 삶을 흔들어 놓은 이후 처음으로 무언가 좋은 것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전에 있던 것과는 다르지만 가치 있는 것, 여전히 우리의 것. 한국에 도착한 지 1년이 지났어요. 이제 우리 아파트는 집처럼 느껴지고 있었죠. 책장에는 일본 책들 옆에 한국 책들이 놓여 있었어요. 일본에서 온 가족 사진들 옆에는 새로운 한국인 친구들의 사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제 한국어는 많이 늘었어요. 여전히 저를 바로 드러내는 일본 억양이 있었지만 이제 진짜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죠. 일본인 관광객들은 제가 한국 풍습을 잘 설명한다고 자주 칭찬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또 다른 강한 지진이 미야기현을 강타했다는 거였죠. 미사코 할머니의 옛집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아버지가 자라고 제가 어릴 때 많은 행복한 여름 방학을 보냈던 그곳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파트에서 작은 추모식을 열었어요. 할머니 사진 옆에 꽃을 두고 향을 피웠죠. 그 상실감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물론 슬펐지만 동시에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곳에 없었다는 것에 감사함도 느끼고 있었죠. 여기서 우리가 만들어온 새로운 삶에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 추모식 후 차를 마시면서 어머니가 물어보셨어요. 대답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했죠.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아요. 다음 날 퇴근 전에 사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회사가 일본 투어를 확장하고 있어요. 도쿄에 새 사무실을 이끌 사람이 필요합니다. 타쿠미 씨가 일본인이고 우리 회사를 잘 알고 있으니 딱 맞을 것 같아요. 1년 전이었다면 이 제안에 기쁨으로 펄쩍 뛰었을 거예요. 일본으로 돌아갈 기회, 집으로 돌아갈 기회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죠.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장님과 대화를 끝마치고 퇴근했어요. 그날 저녁, 준호와 농구 친구들을 우리가 좋아하는 식당에서 만났어요. 익숙한 한국 양념 냄새가 공기를 채우고 있었죠. 종업원은 우리를 알아보고 묻지도 않고 우리가 늘 시키는 메뉴를 가져다 주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평소보다 조용한 걸 알아챘어요. 무슨 일이야? 걱정 있어 보여. 준호가 김치를 건네며 물었어요. 사장님 제안에 대해 설명했어요. 얘기를 듣고 축하해 줄 거라고 예상했는데 대신 슬퍼 보였습니다. 우리가 너를 그리워할 거야. 민수가 간단히 말했어요. 혼자 집으로 걸어가면서 제게 중요해진 장소들을 지나치고 있었어요. 매주 일요일마다 농구를 하는 공원. 처음 한국어 수업을 힘들게 들었던 어학원. 밤에 친절한 할머니가 라면을 주셨던 편의점. 처음 도착했을 때 얼마나 무섭고 화가 났었는지 기억나고 있었어요. 여기에 절대 속하지 못할 거라고 얼마나 확신했었는지. 한국이 내가 상상했던 것처럼 정확히 부정적이라는 증거를 찾으려 했던 방식. 이제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고 있었어요. 한국이 변한 게 아니라 제가 변했기 때문이었죠. 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소파에서 책을 읽고 계셨어요. 도쿄에 대해 결정했니? 여기 남을 거예요. 한국에서 일본 투어를 도울게요. 아버지는 놀라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시며 미소 짓고 계셨죠. 너는 처음 왔을 때 한국 음식조차 시도하지 않으려 했어. 이제는 남기로 선택하고 있구나. 그냥 한국에 남는 게 아니에요. 그 어느 때보다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며 설명했어요. 두 나라 사이에서 살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벽이 아닌 다리가 되기로요. 다음 날 아침, 사장님께 전화해서 결정을 알렸어요. 또한 한국에서 운영하면서도 일본 투어를 더 좋게 만들 아이디어를 공유했죠. 사장님은 처음에는 실망한 것 같았지만 제 제안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주말, 준호네 집에서 특별한 저녁 식사를 했어요. 준호 어머니께서 한국과 일본 요리를 섞어 준비해 주셨죠. 저희 부모님은 준호 부모님과 간단한 한국어, 일본어, 손짓을 섞어 대화를 나누고 계셨어요. 어떻게든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다 같이 옛날 사진들을 보았어요. 준호네 가족은 그들의 조상 사진을 공유했고 우리는 미사코 할머니와 일본에 있던 옛집 사진을 보여드렸죠. 다른 역사, 같은 인간 이야기네요. 준호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1년 전만 해도 낯선 사람들이었던 이 사람들이 모인 식탁을 둘러보며 중요한 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집은 지도 위의 장소가 아니었어요. 일본도 한국도 아니었죠. 집은 연결이었어요. 집은 이해였고 집은 성장이었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 가지고 있던 저의 편견은 돌이 가득 찬 무거운 배낭 같았어요. 각각의 돌은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나 잘못된 믿음이었죠. 우리가 일본을 떠나게 된 재난들은 끔찍했어요. 아직도 첫 번째 고향에 많은 것들이 그립죠. 하지만 한국의 이주 결정은 제게 소중한 것을 주었어요. 국경을 넘어, 편견을 넘어 모두가 공통된 인간성을 볼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저는 타쿠미예요. 저는 일본인이고 한국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생애 처음으로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집에 있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저의 두 번째 고향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